조은희 박사님, 네. 조은희 교수님, 그리고 조은희 실전 투자자. 네. 이렇게 부르고 싶습니다. 네. 그죠? 다 맞죠? 세 개 다. 여러 가지 호칭이 있네요. 네. 네. 아, 조은희 작가님도 있습니다. 네. 네. 그래서 아래 링크 참고해 주시면 좋을 것 같고요. 구독자분들 안녕하십니까? 네. 네, 저는 부동산 투자 그리고 개발하는 법인을 운영하고 있는 부동산회사 대표 조은희라고 하고요. 네. 그리고 지금은 한양대학교 부동산융합대학원에서 부동산 투자 관련해 가지고 강의를 하고 있습니다. 돈을 버는 걸 좀 재밌어 했었던 것 같아요. 그렇다고 뭐 학창 시절 때 막 너무 어렵게 살고 엄마 아빠가 막 힘들어 가지고 그렇게 살진 않았거든요. 그냥 평범한 아버지 회사 직장인이셨고 어머니는 뭐 가정주부셨고요. 근데 이제 저는 돈이 모이는 게 너무 재밌으니까 유치원 때 뭐 세배하고 가서 저금하고 초등학교 때 이제 용돈 받잖아요. 네. 용돈 받으면은 그날 은행 가서 다 저금을 했어요. 그게 되게 재밌더라고요. 근데 이제 중학교를 가니까 이제 밥도 사 먹어야 되고 문제집도 사야 되고 이제 돈을 소비를 해야 되는 상황이잖아요. 네. 돈을 받는다고요. 밥값하고 받으면 그걸 안 써요. 안 쓰고 다 저금을 하면 문제집하고 밥은 또 사 먹어야 되잖아요. 네. 그래서 밥은 이제 학교 앞에서 호빵 많이 사 먹었어요. 호빵 사 먹고 물 마시면 이제 불어나거든요. 그래서 그렇게 하고 문제집은 지금은 없을 거예요. 그때는 교사용 문제집이 따로 있어요. 선생님들 보라고 이렇게 나오는 샘플이 있거든요. 조그맣게 답 써 있는 거. 예, 조그맣게 답 써 있는. 연배 있으신 분들. 예, 하여튼. 그래서 이제 선생님들한테 그거 얻어서 공부하고 그렇게 했죠. 뭐 그러면서도 학교 앞에 이제 유리병 같은 거 있으면 하나에 50원, 30원씩 이렇게 하거든요. 그래가지고 그것도 이제 주워서 팔아서 호빵도 먹고 이랬는데 부모님이 하시면 속상해 하시겠다. 근데 전 진짜 돈이 모이는 게 좀 재밌어가지고 그렇게 살았던 것 같고요. 아, 누가 시킨 것도 아닌데 그냥 그때부터 네. 그냥 공병 죽고 막 그쵸. 호빵 먹고 막 그랬던 겁니다. 네. 그러다가 이제 고등학교 가니까 좀 병 죽기 그렇잖아요. 중학생들이 주워 가니까. 그때는 이제 좀 더 그냥 삼각김밥 먹으면서 돈 모으고 이렇게 다녔었죠. 근데 이렇게 하니까 어떻게 하겠어요? 공부가 뭐 잘 되겠어요? 그러니까 공부가 그렇게 잘하진 못하죠. 전교 1등 하는 애가 그러진 않잖아요. 그래가지고 재수를 했어요. 재수. 대학교가 다 떨어져서 재수를 하는데 그때도 이게 집어른 남 못 준다고 알바를 다녔죠. 뭐 화장품 샘플 나눠주고. 아, 재수하는데요? 네. 그리고 우리 요즘도 있나 모르겠어요. 단가반 다니면은 몇백 명이 쫙 앉아 있다고요. 쫙 앉아 있으면은 그 강사가 막 써요. 칠판에 쓰고 나서 여기까지 오면은 지워야 돼요. 누군가 뛰어나가서 지워요. 조교. 네. 우리 테니스 치다 보면은 공 네트에 걸려 누군가 막 뛰어가잖아요. 막 뛰어가죠. 네. 그런 걸 했다고요. 그런 걸 해서 이제 돈을 벌고 그게 재밌는 거죠. 그래서 이게 대학 가서도 계속 그랬어요. 대학 가서도 아르바이트하고 주말에 뭐 행사장 나가고 네. 그런 아르바이트를 계속 하니까 이게 돈이 조금씩 쌓이는 거죠. 그때부터는 조금씩 쌓이고 군대도 직업군인으로 갔다 왔어요. 아, 장교를? 네. 왜냐? 먹여주고 재워주는데 돈까지 준다는 거야. 아, 월급 줬어요? 그때는 이제 병사들 월급이 10만 원도 안 됐거든요. 그렇죠. 뭐 이등병 때 3만 8천 원 뭐 이랬으니까. 그렇죠. 네. 그래가지고 돈 벌려고 가서 돈을 거기서 모았죠. 아예 나올 수 없는 GOP에서 근무를 했어요. 그래서 거기 근무하면서 돈을 좀 모으고 빡세게 하셨네요. 네. 그 돈을 가지고 이제 투자를 해야 될 거 아니에요. 첫 투자를 뭘 했느냐? 뭘 했을 것 같았어요? 주식 하셨습니까? 아, 그때 인터넷도 안 되는데 GOP에서 어떻게 주식을 해요? 펀드에 넣었죠. 그때 또 해외 펀드가 되게 인기였어요. 그래서 해외 펀드에 넣고 이제 전역해서 나와 보니까 이게 수익률이 반토막 나 있는 거야. 눈물이 나는 거죠. 그래서 막 증권사 가서 내 돈 내놔라 막 이러다가 쫓겨나고 막 이랬어요. 그래가지고 이거 진짜 안 되겠다. 그래서 어쨌든 취업을 해서 바로 또 회사를 다니죠. 회사 다니면서 돈을 계속 모아요. 소비 자체가 많지 않아요. 제가 있는 돈을 우선 모으고 그 다음 소비하는 스타일이고 전 지금도 신용카드를 안 쓰거든요. 왜냐하면 내가 있는 돈 안에서만 쓰자는 게 저의 주의이기 때문에. 현금이 엄청 많이 돌아서 그런 거 아닙니까? 아, 그죠. 그래서 그때는 펀드로 실패를 했으니까 두 번째는 뭘 했느냐. 그때는 이제 제가 주식을 사기 시작한 거예요. 네. 여기가 좋아 보인다. 그럼 가서 주식 사고 내가 다니는 회사 좋으니까 내 회사 주식 많이 사고 계속 그렇게 했죠. 그래서 우리
회사 주식도 많이 가지고 있고 네. 다른 회사 주식도 많이 가지고 있고 주식으로 그때 또 많이 가지고 있었어요. 네. 근데 이게 첫 번째 회사가 잘 안 됐던 거예요. 회사가 이제 경영난으로 우리 거래 정지되고 이제 감자되고 이러잖아요. 우리가 아는 회사입니다. 되게 유명한 회사입니다. 네. 그러고 났더니 이게 뭐 주식 가치가 많이 없죠. 뭐 거래 자체가 안 되는데. 그런데 이제 회사 직원들은 계속 그만두고 이러니까 저는 그때 제가 열심히 이 회사를 살릴 수 있을 것 같았어요. 그래서 진짜 열심히 일했다고요. 아주 밤에 다 퇴근하고 이제 혼자 회사 나와가지고 이렇게 다 회사를 보고 있는데 이제 동기들도 아무도 없고 다 나갔으니까 친한 사람들도 없는데 회사는 힘들다 그러고 슬픈 거죠. 슬퍼서 이렇게 회사를 보고 있는데 저 건물은 그대로 있는 거야. 나는 슬픈데. 네. 회사도 망해가는데 건물은 그대로 있는 거야. 네. 그래서 생각했죠. 아, 이거 나도 이것저것 그만하고 돈을 좀 묶어놔야겠다. 네. 그렇게 해서 그때부터 부동산 투자를 조금씩 관심을 가졌던 것 같아요. 네. 그래서 이 자리까지 오게 된 거고요. 돈이 없으니까. 그렇죠. 바로 건물로 점프할 수는 없지 않습니까? 아, 그렇죠. 당연히 안 되죠. 그래서 그때 이제 결혼을 했어야 됐어요, 또. 네, 결혼을 하려고 하는데 돈이 많이 없잖아요. 네. 근데 이제 성북구에 있는 쬐끄만 아파트에 들어가 살자. 그런데 전세가랑 매매가 차이가 없었어요. 거의 뭐 1,000, 2,000 차이밖에 안 났단 말이에요. 그때 고민을 하는 거죠. 이거를 사야 되느냐. 그때는 그 돈도 부담이 되는 돈이니까. 아니면 전세로 가야 되느냐. 네. 근데 느꼈잖아요. 건물은 그대로 있다는 거. 내가 아무리 힘들어도. 네. 그래서 그때 처음으로 아파트를 사보자. 네, 그렇게 시작이 된 것 같아요. 내 집 마련부터네요? 예, 어떻게 보면 내 집 마련부터 시작을 했고요. 내 집 마련을 한 다음에 결혼하고 저도 회사를 어쩔 수 없이 옮겼어요. 왜냐하면 뭐 계속 안 좋아지니까 저도 옮기게 됐고, 회사를 옮기고 나서 그때부터는 조금 더 부동산에 관심을 가지고 보기 시작했는데, 어떻게 봤느냐. 저는 이제 현금 흐름이 중요하다는 걸 알잖아요. 그러니까 월세가 나오는 아파트를 중심으로 본 거예요. 아, 월세가 네. 나오는 아파트? 네, 그때는 부동산에 사실 사람들이 관심이 없었어요. 그리고 다주택자도 대출이 나오고 이자율도 높았습니다. 그래서 제 마음속에 주택담보금리대출은 6에서 7%예요, 아직도. 왜냐하면 그때 처음 시작할 때 시절이 그랬으니까. 근데 수도권 지역의 이제 소형 아파트들을 보다 보면은 그렇게 이자를 납부해도 월세를 받으면 이익이 되는 아파트들이 있었어요. 그때는. 아, 그랬습니까? 네. 그래서 경기도 외곽 이런 데를 이제 월급을 모으면 그걸로 이제 종잣돈을 만들어서 하나 사서 그럼 거기서 월세 나오는 거 받고 그러면 월급이 조금 더 늘어난 거잖아요. 그럼 조금 더 빨리 돈을 모으면 또 사고 이런 식으로 처음에는 아파트 투자로 시작을 했죠. 아, 월세 세팅으로 해서. 예. 그러면 그때는 뭐 DSR 규제나 이런 게 그런 게 크지 않았어요. 빡빡하지 않았으니까 거의 없었다고 봐도 되고 계속 그걸 가능했군요. 네네. 그러면. 그때는 뭐 다주택자 세금도 많지 않았고요. 그래서 그냥 저는 이게 주식에 투자를 하면은 제가 어떻게 컨트롤이 안 되고 떨어지면 사람들이 그냥 팔아버리잖아요. 저조차도 그랬으니까. 근데 부동산은 아무래도 파는 게 제한이 되기도 하고 네. 이 가치는 그래도 변하지 않겠구나라는 생각으로 처음 아파트 투자를 시작을 했죠. 사실 그게 제일 쉬운 방식의 부동산 투자이기도 하고요. 그럼 그게 몇 년도부터 대략 몇 년도까지 진행이 됐습니까? 한 10년 전 얘기니까요. 그러니까 2013년, 15년 요때. 그렇죠. 예. 와, 그 월세 세팅이 가능했구나. 정말 네. 지금 입장에서는 지금 맞습니다. 매정갭을 보면 지금은 전혀 맞지 않는 투자법이고요. 꿈 같은 얘기네요, 진짜. 예, 이거 말씀드렸다 그래가지고 지금 가가지고 막 그렇죠. 월세 세팅하고 이러시면 이자보다 안 나올 수 있습니다. 또 세금 터지고. 네. 그러니까 지금은 진짜 맞지 않는 투자라는 걸 말씀을 드리고 싶어요. 근데 그 당시에는 그렇게 하는 사람이 잘 없었어요. 왜냐하면 집을 산다고 하면 공인중개사분들이 나와가지고 난리니까. 예. 젊은 사람이 뭐 하는 짓이냐고. 근데 그때 어떻게 보면 용기를 내서 투자를 한 거고. 그럼 그때 당시에 그 용기를 낼 수 있었던 나만의 어떤 믿음? 예. 근거는 뭐였습니까? 어쨌든 이걸 내가 늘려면, 예. 계약금을 쏠려면 뭔가 근거가 있어야 되지 않습니까? 이 정도면 내가 살만하다. 그거를 어떻게 봤냐면은 이 아파트 가격이 어디까지 떨어질 때, 그땐 저도 떨어지는 것만 봤어요. 네. 어디까지 떨어졌을 때 내가 버틸 수 있다. 아니면 갚을 수 있다. 그리고
사실 월세는 크게 안 떨어져요. 어떻게 월세가 가만히 있고 매매가가 떨어지면 월세 수익률은 높아지는 거거든요. 예. 그러니까 그런 식으로 판단을 했죠. 만약 이거 가격이 떨어져도 저는 지금 당장 팔 건 아니니까 월세 수익률은 계속 맞출 수 있겠구나. 어쨌든 전세 세팅보다는 그 당시에는 네. 전세 세팅보다는 어쨌든 한 채당 들어가는 실투자금이 많이 들어가지 않습니까? 그렇죠. 아무래도 많이 들어가죠. 그러면 이게 몇 개 좀 하고 나면 투자금이 앵꼬가 날 텐데. 아, 회사를 다니고 있잖아요. 회사를 다니면서 한 달에 한 3, 400씩 저금을 한번 해보세요. 그땐 맞벌이였거든요. 제가 모이면 사고 네, 모이면 사고. 그러니까 막 짧은 기간에 여러 채 사고 이런 것도 못했어요. 저는 그냥 1년이 걸리든 뭐 6개월 이상이 걸리든 이렇게 조금 모이고 이 투자 수익률이 맞는 지역이 나왔다. 그럼 가서 저금하고 그리고 또 이제 돈을 모아놨다가 또 1년 뒤에 나왔다. 그럼 저금하고 약간 이런 스타일이었고요. 아, 진짜 농사 짓듯이 정말 네. 꾸준히 하나씩 이렇게 급하게 막 몰아쳐서 등기를 치지 않고. 네네네. 왜냐면 등기치 돈도 없었고 회사원이 얼마 있겠습니까? 그래서 사람들한테 그냥 전 편하게 얘기하는 건데 왜 사람들이 불편해하긴 하는데 1억을 뭐 빨리 모으고 싶다. 그러면 300만 원씩 3년 저축하라 그래요, 저는. 왜냐하면 그게 있어야 그게 종잣돈으로 조금씩 할 수 있는 거거든요. 근데 사람들은 우선 1억을 모을 생각 안 하고 1억을 벌 생각부터 해요. 그러면 이제 대출 받기 시작을 하는 거죠. 에코프로 집어넣고. 아니, 저 주식 많이 아픈 사람입니다. 아까 말씀드렸잖아요. 보통 사람들 그러죠. 네. 근데 그런 투자는 너무 위험할 수 있겠다라는 거죠. 왜냐하면 제가 그렇게 겪어봤으니까. 그 다음에 이제 건물 쪽으로 이렇게 턴한 계기가 있으세요? 바로 턴하진 못하죠. 바로 턴하진 못하는 게 당연한 거고요. 갑자기 돈 많이 생겨서 건물주 된다고 해서 그분이 건물 관리를 할 수 있을까? 그쵸, 사실 그건 의심이 있어요. 그죠, 경험이 생겨야 되는 거거든요. 그게 어떻게 보면 아까 그릇 비유 너무 좋아하는데 네. 그 투자의 그릇을 늘려나가는 과정이에요. 투자의 그릇이 작은데 갑자기 큰 건물 들어와 보니 그릇이 깨져버리거든요. 그러니까 우리 쉽게 얘기하면 반농사 쉽잖아요. 반농사 뭐 상추 모종 심으면 나잖아요. 그러니까 저는 그런 거를 어떻게 보면 아파트 투자나 빌라 투자나 오피스텔 투자나 이런 거라고 좀 생각을 하는 거예요. 그래서 그런 부분부터 시작을 했고 하다 보니까 반농사 해가지고 부자는 못 되잖아요. 이제 논농사도 접보고 싶고 좀 더 크게 그게 이제 상가 투자 같은 개념이라고 생각을 해요. 상가는 뭐 시세가 완전히 형성되어 있는 것도 아니고 임차인이 어쨌든 거기서 장사를 해서 임대료를 내야 되는 거잖아요. 그러니까 임차인도 어느 정도 파악을 해야 되고 그리고 상권 분석도 해야 되잖아요. 주거용보다는 확실히 어렵습니다. 상업용 부동산이. 네. 그래서 주거용 부동산이 반농사라면은 어떻게 보면 논농사는 상업용 부동산이고 저도 그 단계를 거쳤죠. 그 단계를 거치면서 내가 생각했던 만큼 잘 안 된다는 거를 주거용 때는 그래도 계약하고 이게 시세라는 게 있잖아요. 근데 상업용 부동산은 그게 없는 거야. 물론 있지만 맞춰줄 수 없는 거죠. 뭐 근처 공인중개사에서 여기 월세 200 세팅 가능해요 라고 하지만 실제 거기서 매출이 2천 이상 나오지 않으면 200 내기 힘들거든요. 이제 그런 배움의 과정을 저도 논농사 같은 상업용 부동산 투자를 하면서 거쳤고 그러고 났더니 이제 건물 쪽으로 눈이 돌아가기 시작을 한 거죠. 그래서 건물 투자는 어떻게 보면 가장 어려운 과수원 투자라고 생각을 해요. 과수원. 이게 사람들이 건물주라고 하면은 야 월세 받고 너무 좋겠다라고 생각하는데 그 월세라는 열매가 나기까지 1년 안에 되는 건 없어요. 적어도 6, 7년은 해야 된다고 생각을 하거든요. 아, 그렇습니까? 네. 저는 이게 10년이 넘게 걸렸어요. 10년이 넘게. 네. 그래서 차근차근 하다 보고 상업용 부동산에서 이제 사람들 대응도 해보고 이게 어떤 문제가 있구나라고 했을 때 진짜 내 혹시 건물을 가지게 된다면 그거를 가졌을 때 전체 대응을 할 수 있는 거지 처음부터 이걸 한다? 그럼 관리하기도 너무 힘들어요. 임차인들 맞추기도 힘들고요. 건물에 뭐 시설 고장 난다 이러면 어떻게 해야 될지도 모르고 그런 과정이 있어서 사실 지금 이 자리에 왔던 거고요. 갑자기 뭐 돈이 이렇게 뚝 떨어지고 제가 투자를 아까 말씀드렸잖아요. 월세 투자했다는 거는 뭐냐 서울 강남 3구 이런 데 아파트 투자 못했다는 거예요. 기본으로. 네. 그러면 이 상승장에 큰 돈을 못 벌었어요. 그냥 작게 씨앗 뿌린 거 작게 수확하고. 대체로 준신축, 기축. 그렇죠. 네. 완전 신축도 없었죠. 조금 벌은 거를 가지고 조금 더 크게 하고 조금 더 크게 하고
그래서 지금도 사실 조금 하는 거고 그렇게 막 거대하고 이런 사람 아니에요. 제가 회사를 다녔었잖아요. 회사를 다니다가 이게 안 좋아진 거예요. 안 좋아지니까 근데 부동산에 대한 가능성은 봤죠. 그래서 부동산 쪽으로 일을 계속 해봐야겠다라고 생각을 해서 부동산 자산관리 회사로 아예 이직을 합니다. 이직을 하면서 연봉을 확 낮춰요, 제가. 왜냐? 부동산에 대한 가능성을 계속 봤기 때문에 저는 그걸 사실 믿고 있었고 그래서 부동산 회사에 입사를 했는데 맡은 일이 전국에 있는 은행을 다 관리하라는 거예요. 근데 전국에 은행이 엄청 많잖아요. 근데 그 은행이 다 그 은행 건물이냐? 아니에요. 그러니까 내가 가지고 있는 건물에 1층에 들어가 있기도 하고 아니면 다른 사람 건물에 임차인으로 들어가기도 하는 거거든요. 네. 그러니까 임대인 역할도 해보고 임차인 역할도 해볼 수 있는 거죠. 그래서 임대인이 1층에 은행이 있다. 그럼 2, 3, 4층은 새 놔야 되잖아요. 그럼 거기서 임차인을 구하고 어떤 사람이 올 수 있겠다. 그리고 어디에 홍보를 해야 되겠다. 임대료는 어느 정도가 적정하겠다라는 거를 계속 고민을 하는 겁니다. 그래서 임차인을 하나씩 채워나가는 거예요. 반대로 이제 임대인을 또 상대를 해야 되잖아요. 그럼 저희도 이제 협상을 해야 되는 거죠. 내가 낼 수 있는 임대료는 이 정도 수준인데 이 사람이 더 높게 요구한다. 근데 이사를 가려고 하니까 차라리 이 돈을 내는 게 낫다. 그러니까 그냥 경제적으로 생각을 하는 거예요. 그러면 남을 수 있는 거고. 근데 만약 그거를 못 버티고 여기서 낼 수 있는 영업이익이 그렇게 안 나온다. 그러면 옮겨야 되는 거고요. 그런 식으로 어떻게 보면은 꼬마 빌딩에 대해 물론 큰 빌딩도 있었습니다. 지방에는 대부분 꼬마 빌딩들이 많으니까 그런 꼬마 빌딩들에 대한 이제 좀 인사이트를 거기서 찾은 거죠. 네. 그러다 보니까 뭐 임대인 역할도 하고 임차인 역할도 하고 이게 몇백 건이 넘어요. 젊은 시절에 잘 배운 거죠, 정말. 어떻게 보면 업무를 하면서 업무를 하면서 내 투자를 제 투자에 대해서 배울 수 있었던 거고 이제 그걸 하고 싶어서 저는 이제 부동산 업계로 이직을 해서 계속 일을 했었던 거고요. 그러면 그 경력과 경험을 좀 정리를 해서 말씀해 주시면 좋을 것 같은데요. 좀 투자 가치가 있는 건물? 이걸 좀 어떻게 저희가 판단하면 좋을까요? 투자 가치가 있는 건물을 판단하는 게 교통이 정말 뛰어나고 입지가 좋고 뭐 학군도 좀 역세권에 많이 그런 것도 좋아요. 그런 것도 좋은데 진짜 투자 가치가 있는 건물을 보는 가장 포인트는 그 건물 안에 있는 공간에서 임차인이 매출을 얼마를 일으킬 수 있느냐를 판단하는 게 더 중요합니다. 왜냐하면 내가 진짜 좋은 건물을 사요. 뭐 강남 사거리에 있어요. 분양가가 높을 거잖아요. 그러면은 가격이 높겠죠. 그럼 그만큼 임대료도 높아요. 근데 강남에서 순댓국을 팔아도 10,000원이고요. 시골에 가서 순댓국을 팔아도 10,000원이에요. 맞아요. 네. 그러면은 이 국밥집 사장님은 낼 수 있는 매출이 정해져 있는 거거든요. 위에가 닫혀 있는 거예요. 근데 부동산은 입지가 좋으면 좋다고 생각하잖아요. 그러면은 실제 장사하는 사람이 그 안에서 그 높은 매출을 내면서 가치를 상승시킬 수 있느냐 어렵다는 거죠. 모든 부동산이 실제 사용하는 사람의 입장에서 좀 바라봐야 돼요. 아까 요거는 상가 개념으로 말씀을 드렸는데 주거용 부동산도 마찬가지라는 거예요. 뭐 부동산 광풍이 불었을 때 지방에 아파트 신축을 해요. 높은 가격으로 이제 분양을 하겠죠. 그러면은 타지 투자자들이 가서 투자를 할 수 있어요. 근데 실제 그 지역에 사는 사람들이 그 전세가나 월세를 감당을 할 수 있느냐를 생각을 해봐야 되는 거예요. 투자자는 타지에서 올 수 있지만 실제 사는 사람들은 타지에서 못 오거든요. 그러니까 그 안에서 낼 수 있는 그 가치를 계속 판단을 하는 게 어떻게 보면은 건물이든 아파트든 그 가치를 판단하는 첫 번째 요소가 되는 거죠. 그럼 좀 새길로 빠지자면 아파트 같은 경우에는 그럼 그거 어떻게 판단합니까? 아파트 같은 경우는 그 지역의 소득 수준을 보기도 하고요. 소득 수준. 그리고 주변 아파트 월세로 저는 많이 판단을 하기도 했어요. 소득 수준도 보고 월세를 보고. 왜냐하면 아파트 가격이 확 오른다 그래서 월세가 확 오르느냐 그렇지 못하거든요. 근데 전세는 아무래도 이자의 영향을 받잖아요. 오를 수 있어요. 전세는 크게 오를 수 있는데 월세는 실제 내가 내는 돈이에요. 그러니까 그만큼 수입이 없으면 그 월세를 감당하지 못하거든요. 그래서 전월세 전환율이라는 게 있잖아요. 월세를 전환세로 변경시키는 거. 그래서 저는 월세액을 기준으로 사실 많이 판단을 했던 것 같아요. 이건 뭐 개인의 투자 성향일 뿐입니다.
그럼 상업용도 마찬가지고? 네, 저는 상업용도 마찬가지로 보고 있고요. 그 주거용은 워낙 자료가 잘 나와 있어서 그렇죠. 뭐 네. 프롭테크도 많고 네. 뭐 온갖 뭐 네이버 부동산도 있고 하니까 딱 이게 좀 인정이 되거든요. 근데 네. 상업용 부동산은 어떻게 하면 그 임차인의 능력을 예. 측정을 하고 내가 투자 판단을 할 수 있을까요? 그렇죠. 임차인, 내가 뭐 만나지 않은 임차인에 대해서 이 사람이 능력이 있는지 없는지 검증하는 거는 사실 너무 어려운 일이에요. 그러면은 단순하게 우선 제가 공실을 하나 샀어요. 뭐 20평짜리다. 그럼 식당이 들어갈 수 있겠죠? 그러면 부동산에 가서 이거 월세 얼마에 낼 수 있을까요? 물어보잖아요. 그러면은 뭐 예를 들어 월 200만 원이에요. 그러면은 200만 원이라는 걸 마음속에 담고 그 근처에 있는 식당을 보는 거예요. 만약 여기에 진짜 식당이 들어오면은 200만 원을 낼 수 있는 매출이 나오느냐. 그럼 그 식당의 매출을 알아야 되잖아요. 테이블 개수랑 세보는 거예요. 테이블 개수 세보고 진짜 사람이 몇 명 들어가는지를 바로 그날 보면 절대 안 나오죠. 며칠에 걸쳐가지고 거기 있는 거예요. 아, 그렇습니까? 네. 그렇게 세볼 수 있는 거예요. 근데 요즘은 또 프로테크 발달해가지고 뭐 매출 확인하는 사이트도 있더라고요. 아, 그래요? 네. 근데 우리는 또 정확한 거 좋아하잖아요. 그렇게 확인해 보는 거예요. 만약 진짜 여기 식당이 들어온다면은 얼마 매출을 낼 수 있고 임대료를 그래서 이 사람은 뭐 10% 정도로 가정을 했을 때 감당을 할 수 있겠구나. 뭐 더 작은 것도 있어요. 더 작은 상가를 보면 또 사람들이 얘기하죠. 여기에 뭐 탕후루 가게 들어오면 잘 될 거고요. 코인 빨래방 들어오면 잘 될 거고요. 부동산도 들어올 수 있고 다 얘기를 해요. 그러면은 그 업종이 그 주변에서 진짜 그 임대료를 감당할 수 있는지를 가서 보라는 거예요. 왜냐? 그게 제가 받을 월세잖아요. 근데 내가 받을 월세는 생각 안 하고 내가 산 그 공간이 얼마다라면고만 생각을 하면은 내가 과자를 만들어 놓고 10,000원에 파는 거예요. 살 사람들은 마음속에 1,500원인데. 네. 그렇게 가치를 조금 판단해 보시면 돼요. 실제 이용할 사람 입장에서. 그러면 건물 하나 사는 것도 상당히 노력을 요하겠는데요? 그렇죠. 그 박사님께서 사실 때는? 예, 하루 아침에 하는 게 절대 아니고요. 예, 하나하나 보는 겁니다. 그렇게 봐야 되는 거야, 건물 살 때는. 네. 이게 저만 이러는 게 아니에요. 이게 부동산 투자자가 우리는 대부분 사실 일반 투자자잖아요. 네. 일반 투자자고 개인 투자자고 이런데 부동산에도 전문 투자자분들이 계세요. 우리가 생각하는 연금이나 공제회나 뭐 은행이나 이렇게 뭐 강남이나 서울에 큰 빌딩들 있잖아요. 그런 거 누가 가지고 있습니까? 개인들이 안 갖고 있거든요. 예, 리츠나 펀드 형태로 다 기관들이 가지고 있어요. 근데 그 사람들은 그 좋은 입지에 좋은 건물을 투자할 때 이런 걸 다 분석을 해요. 예. 그리고 임차인을 하나 받을 때도 이 임차인의 신용도까지 다 봅니다. 왜냐하면 이 임대료를 낼 수 있는지 없는지를 검증을 해야 되잖아요. 그리고 건물을 살 때 어떻게 하느냐. 좋은 물건 나왔다고 가서 그냥 계약금 넣고 이런 거 안 해요. 엄청난 실사 과정을 거치거든요. 그 돌다리를 계속 두들겨 보는 거예요. 그러니까 내가 생각한 수익률이 맞느냐. 그게 재무실사를 해보는 거죠. 그리고 물리실사라고 하는 것도 있는데 여기서 말 어려워지니까 많은 분들이 좀 지루해 하실 수 있는데 우리 아파트 사러 가면은 수도꼭지 열어보고 천장 물새나 보고 하잖아요. 네, 그런 과정을 거기서도 다 거쳐요. 이 빌딩 전체에 대해서 시설이 맞게 돼 있는지, 내용 연수가 얼마 남았는지, 몇 년 뒤에 고장 날 것 같은지 이런 거를 다 체크를 한단 말이에요. 왜냐, 냉온수기 하나만 고장 나도 몇 억이 금방 들어가요. 그러니까 그런 부분도 다 체크를 하고 팔려고 하는 사람의 가격이 과연 시장에 맞느냐라는 식으로 감정평가도 다 진행을 하죠. 물론 아파트 할 때는 감정평가 아무도 안 하실 거예요. 왜냐면 시세라는 게 있으니까. 근데 건물이나 토지 할 때는 감정평가 많이 하신다고요. 그게 있어야 대출도 나오고. 그래서 감정평가도 하고. 그런 과정도 이제 법률실사도 하죠. 변호사랑 같이 가서 이게 위법한 건축물인지, 우리 불법 건축물이면 용도 변경도 안 되고 뭐 인허가도 잘 안 나잖아요. 그러니까 그런 것도 다 건축사랑 다 체크를 하고 계약서 안에서도 나한테 불리한 문구가 있는지 뭐 맞지 않는 문구가 있는지를 다 본다고요. 그래서 실사비를 몇 천만 원을 내기도 합니다. 근데 그렇게 검토를 하고 전문 투자자분들도 투자를 하세요. 근데 일반 투자자들은 이런 과정이 생략이 되죠. 여기가 좋아 보인다. 좋대더라. 그럼 빨리 가서 우선 사는 거예요. 그냥 저희는 보통 이제 유튜브 보고 유명 중개법인이 하는 유튜브 보고 거기서 매물 떴다 하면 이제 전화해가지고 그렇죠. 그거 아직 가능해요? 살아있나요? 살아있나요? 매물이 죽어. 그쵸. 죽을까봐. 심폐소생술 내가 해야 바로 돼. 이제 가죠.
근데 사실 그런 투자는 전문 투자자들이 하지 않는다는 거예요. 예를 들어 생각해 보면은 전교 1등 하는 애가 제일 공부 열심히 하는 거예요. 전문 투자자들은 투자를 잘하는데 그 물건에 대해서, 시장에 대해서, 그리고 자기 능력에 대해서도 계속 검증하고 공부를 하는데 일반 투자자분들은 사실 공부를 잘 못할 수 있잖아요. 전교 1등이 아니죠. 전교 1등이 아닌데 큰 돈 벌고 싶어 해요. 전교 1등보다 성적이 더 잘 나오고 싶어 한단 말이에요. 근데 그게 되겠습니까? 전교 1등은 밤새서 공부하는데 그게 어렵다는 거죠. 그게 현실이에요.